여산의 노래 200. 나는 본래 초나라에 미친 사람, 미친 노래로 공자를 비웃었다. 옥으로 만든 지팡이 손에 들고 황학로를 아침에 떠나왔나니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오악의 신선들을 찾아 명산에 들어가 놀기를 일생 동안 좋아했었다. 이 높은 산에 올라 천지 사이를 바라보나니 큰 강은 아득히 흘러가서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춘망, 두보. 나라는 망해도 산하는 그냥 있어 장안의 봄이와 풀과 나무 우거졌다. 이 나라 꼴이 이러하니 꽃 한 송이에도 눈물 겪고 이별이 한스러워 새소리에도 가슴이 아프다. 전란이 봄까지도 계속되니 고향 편지는 만금만큼 값지다. 흰 머리칼은 긁을수록 자꾸 빠져 이제는 비녀도 꽂기 어렵구나. 호방하다 하는 200과 우물하다 하는 두보는 같은 시대를 살았다.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봉건국가였던 당나라. 그리고 그때의 수도였던 장안성 남문 성벽 위에서 관광기념품으로 되팔리는 융성의 흔적들. 족자 속의 시선 200은 다만 빙긋이 웃고 있다. 서안, 즉 장안을 찾는 여행자들은 가장 먼저 짐꾼들의 환영을 받는다. 턱없이 높은 값을 부르고는 반쯤 깎아주며 상색을 내는 노련한 생활인들이다. 주나라 때부터 정치의 중심지였고 멀리 로마를 향하는 비단길의 출발지였던 장안. 뜻을 품은 사람이면 누구나 장안 입성을 꿈꿨다. 지금의 서안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당대에 비로소 꽃피웠던 춤과 음악. 그것은 사치의 극을 달렸던 궁정문화의 소산이기도 하고 다민족 통일 국가를 이루어 웬만큼은 자유를 베풀어야 했던 당나라의 통치 방법 중 하나이기도 하다. 불교가 종교로서 본격 수용된 것도 당대의 일이다. 삼장법사로 알려진 고성 현장이
인도에 다녀와 경전을 번역하기 시작했고 이곳 자운사는 그의 구도 정신이 어려 있는 사찰이다. 중국 인민들의 불교적인 정서는 그때부터 시작되어 현대의 사회주의 혁명을 겪으면서도 유교와 함께 생활 종교로서의 면면한 기반을 갖고 있다. 고승 현장이 불교의 전파를 위해 지었다는 대안탑은 그래서 장안의 상징으로 남아있다. 당대의 화려한 예술과 불교, 그리고 또 하나 장안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시를 가까이 한다는 점이다. 시내 중심가의 한 서점 앞에서 취재팀은 지극히 평범한 오늘날의 젊은이들에게 물었다. 지금 책방에서 나오고 있는데 무슨 책을 샀습니까? 刚从书店出来买的什么书啊？买了唐诗三百首。 평소에 이 시집을 많이 읽습니까? 也经常读他们说的诗吗？对对对。 이백과 두보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你认识李白和杜甫吗？熟悉，非常熟悉。从小学上学就开始学习他的诗。 아, 그 시인들을 좋아합니까? 你喜欢他们两位诗人？对。 이백과 두보의 시 중에서 외우는 게 있으면 한번 他们两 해보세요. 个人诗位当中能背出一首吗？像李白的《天姥吟留别》，能背上几首吧？ 학교에서 배운 시 중에서 기억하고 있는 거 있으면 现 외워볼래? 在能记住哪首诗呀？ 名字我忘了，反正我还记着。白日依山尽，黄河入海流。欲穷千里目，更上一层楼。 그러나 시의 전성기에 당의 정치와 경제는 위기의 징조를 보이기 시작했다. 흥경궁. 당현종이 양귀비와 함께 지냈던 곳이다. 지금은 일반 대중의 위락시설로 제공되어 당시 백성들의 원성은 추억거리에 불과할 것이다. 그때 현종에게 친히 부름받았던 시인 이백이 술 취해 잠든 모습으로 누워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백은 한낱 어용 시인의 대접을 받았을 뿐이었다. 왕의 측근에서 왕을 깨우쳐 자신의 경륜을 펼쳐버리라 기대했던 이백의 꿈은 무참히 좌절됐던 셈이다. 그가 여기서 당현종과 양귀비의 연애를 찬미하며 지었던 시 청평조는 어쩌면 자포자기였을 수도 있다. 청평조 세 번째 시. 구름 보면 그 옷 생각, 꽃 보고는 그 얼굴. 봄바람은 난간을 스쳐가는데 이슬의 꽃은 무르 녹아라. 명화와 경국미인 둘이 다 기뻐하고 임금은 그 언제나 웃음 띠고 바라보네. 봄바람에 무한한 한을 다 풀고 심양정 북쪽의 난간에 기대있네. 시인들은 본질적으로 불행하다. 풍요와 번영 속에서도 불길한 징조를 읽어내기 때문일 것이다. 유례 없이 경제가 활발해져 국력이 강대한 가운데 그들이 포착하는 것은 위기의 조짐이다. 보다 합리적인 봉건 체제의 구축을 위해 새로운 정치를 폈던 당나라의 전성기. 그러나
당현종의 쾌락에 탐닉하면서 선대의 풍족한 경제는 모순을 드러냈다. 위기 상황과 뛰어난 시인의 등장은 필연적인 인과관계를 갖는다. 당현종 시절 이백과 두보라는 두 시인의 출연 배경도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두보는 매우 직접적으로 현실을 비판했다. 그 역시 이상을 펴고자 했으나 좌절한 시인이었다. 장안에서 봉선현으로 가며 두보 애절한 피리와 검은 고소리가 울린다. 주인은 손님에게 귀한 요리 권하고 맛있는 유자와 귤이 가득 쌓였구나. 으리으리한 큰 집 문 안에는 술과 고기 썩어가는데 길바닥엔 얼어 죽은 시체가 뒹굴고 있네. 영화와 궁핍이 지척에 있으니 쓰라린 마음 이루 말할 수 없구나. 经历的时代不一样，走的道路不一样，所以李白嘛，他的创作啊，他的为人处事啊，他的倾向是浪漫啊，浪漫的气息比较多。杜甫嘛，因为受了很多挫折，后头逃难了，到四川了，一直辗转在南方啊，他反映了很多民生疾苦的一些诗作。 他看到了当时的战乱以后的现实，所以他的诗歌现实主义的倾向那是很明显的。不管他是浪漫主义的也好，现实主义的也好，他们都是植根于那个时代，都热爱他们的国家，都热爱他们的人民。 사천 지방은 200이 청년기를 보냈던 곳이다. 중앙아시아에서 이주해온 부유한 상인 집안 출신. (200의) 청년기를 향해 가기 위해선 일종의 통과 의례를 치러야 한다. 도시 입구에 버티고 서 있는 대규모 세차장. 이곳을 지나가는 모든 자동차가 세차를 당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돈을 내고. 사천성 성도 근교의 청성산, 중국 도교의 본산이다. 그래서 청성산을 신선들의 산이라고들 한다. 이백은 젊은 한 시절을 여기서 보냈다. 산기슭 초입, 망태를 쥐고 모여선 사람들은 약초꾼들이다.
입장료를 내고 산속에 들어가 약초를 캐다 파는 것인데 이백 또한 이 산에서 약초 캐기에 몰두한 적이 있었다. 민간에서 총성산 약초가 신통력을 지녔다고 믿는 것 이상으로 민간 신앙으로서 도교의 역사 또한 길다. 각처에서 모여드는 도교 신자와 관광객들이 손쉽게 산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손쉬운 코스도 마련돼 있다. 산의 높이는 1600m. 취재팀이 향하는 곳은 맨 꼭대기 상천궁이다. 도교는 이백의 정신편력에 대단히 중요한 단서가 되는데 그의 분방한 상상력이나 신선 지향이 바로 그것이다. 도교 신자들이 황건적의 난을 일으킨 이후 미신으로 탄압받기도 했으나 이백 당시의 도교는 자유로웠다. 그들이 섬기는 노자의 도덕경을 주문처럼 끝없이 외며 현세의 상식과 통념을 초월하고자 하는 의식이다. 진시황은 도교에 미혹되어 불로장생에 집착했으며 이백 또한 신비주의에 심취했었다. 훗날 이백이 투보를 만났을 때도 도교풍의 행각에 의기투합했었다고 전한다. 두보의 고향 공연으로 가는 길에 마주친 상여 행렬 속에서 우리는 얼핏 이백과 두보 역시 죽음을 초월하려 했던 허약한 인간적 면모를 떠올렸다. 두보가 태어난 곳은 덥고 메마른 구릉지대다. 특이한 지형을 이용한 계단식 토굴집들이 많다. 두보가 태어나기 훨씬 이전부터도 이렇게 살아왔을 것이다. 고대 노예 제도가 폐지되면서 농노에서 소작인으로 신분이 바뀐 평민들이 집단 주거 지역을 이룬 곳이다. 이후 수천 년이 흘렀고 토굴의 내부는 세월에 비해 크게 변함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그동안 우상은 수없이 바뀌었다. 눈요깃거리로 미녀들의 사진이 등장하기 이전 그들이 희망을 걸었던 인물들, 이미 지난 시대의 영웅들이 아직도 굳건하게 건재하고 있는 궁벽한 마을이다.
두보 역시 토굴에서 태어났다. 물론 두보의 아버지는 소규모의 지주였고 조부는 문장가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두보가 과거 시험에 응시했던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두보는 낙방했다. 시문에 뛰어난 인재라면 당연히 그 재주를 정치로서 발휘해야 한다고 믿었던 시대였다. 따라서 과거 낙방은 두보의 생애를 불우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오늘날의 낙양은 중국의 연희 대도시와 다를 것이 없다. 일거리를 찾아 모여드는 사람들로 상주 인구가 급격히 늘어났다. 장안에 비해 변화 속도가 훨씬 빠르다 보니 고풍한 흔적들도 찾아보기 어렵다. 머지않아 고도 낙양의 면모를 깡그리 앗아가버릴 새로운 최신 유행들이 끊임없이 유입되는 중이다. 이백과 두보의 시대를 회고할 만한 그 무엇도 없는 중에 당시 낙양성이 있었다는 표시만 남아있는 것이 오히려 을씨년스럽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유적지는 공사장으로 변해 아무 감흥도 없다. 그러나 중국 문학사에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은 아무도 잊지 않는다. 이백과 두보의 만남, 서기 744년 초여름의 일이었다고 한다. 낙양은 이전부터 인재들이 모여 교분을 나누던 곳이다. 그러한 전통 때문인지 지금도 낙양의 음주 문화는 잠옷 도도하다. 독한 술을 단숨에 들이키고는 빈잔을 내보이는 모습들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이백과 두보가 만났을 때 그들의 처지는 한심했다. 이백은 궁정에서 모함을 받아 쫓겨났고 두보는 과거에 낙방한 지 10년째. 10살의 나이 차이도 잊은 채 의기투합했다. 이 무렵에 쓴 이백의 시에는 동병상련의 정이 가득하다. 낙양성 봄밤의 피리 소리를 들으며 누구네 집 옥피리 소리인가 아스라이 번져오는 소리, 봄바람 타고 낙양성에 가득하구나. 이 밤 그 가락 속의 전류곡을 들으니 뉘라서 고향 생각나지 않으리.
그때도 고향을 등지고 도회지 생활을 서글퍼하던 백성들이 많았었다. 전쟁과 실정은 인민을 떠돌도록 만드는 것이다. 요즘 대도시의 인민들이 밤 시간에 즐기는 오락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이른바 가라오케. 개방 이후의 새로운 풍속도이지만 옛부터 낙양은 분방한 기질의 도시다. 이백이 낙양성 봄밤의 피리 소리 속에서 들었던 것은 남편을 전쟁터에 보낸 여인의 애틋한 기다림이었다. 오늘날의 중국 여인들은 그처럼 애틋한 소망 대신 새로운 바람에 흠뻑 취한다. 이백과 두보는 낙양을 떠나 1년 남짓 함께 유랑한다. 그들은 마치 혈족처럼 길을 걸을 때에는 손을 잡고 놓지 않았고 잠잘 때에는 한 이불을 덮었다고 전한다. 이미 서로를 뛰어난 시인으로 인정했기에 둘 사이의 교통에는 아무런 막힘이 없었다. 취재팀이 낙양을 떠날 때 다음 행선지로 정한 곳은 함께 떠돌던 두 시인이 헤어진 산동성이었다. 두 시인의 그간의 편력을 담은 취재 테이프는 이미 상당한 분량에 달했다. 중국의 보통 인민들은 결코 타기 어려운 1등칸 침대를 짐가방에 내준 채 몹시 불편한 와중에 더욱 불편했던 것은 불우한 두 시인의 생애였다. 그들이 함께 보낸 1년간의 행적이 썩 선명하게 남아있지는 않다. 산동성 곡부 근교의 성문산 절터. 폐허와도 같은 절터에 그들이 잠시 머물렀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후세 사람들이 적어둔 비문이 전하는 내용은 당 시인 이백과 두보가 여기서 논일었다는 정도의 간략한 정보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사가들의 조사에 따르면 함께 약초를 캐다가 도교식에 영약을 빚으며 심신의 강건을 다짐했었다고 한다. 그들은 산동에서 헤어졌다. 이백은 북상했고 두보는 남하했다. 그리고 이후 다시 만나지 못했다. 그때 이백이 남긴 이별의 시에 시인의 운명이 묘사돼 있다. 성문에서 두보를 전성함. 석별 아쉬워 술에 취하기 며칠째인가 연못과 망대 등을 고루 누볐네.
이제 어느 때 성문로에서 다시 술잔을 들 수 있을까? 사수의 물결에 드리운 가을빛, 바다의 푸른 빛에 빛나는 조례산. 떠다니는 지푸라기처럼 뜨내기인 우리는 이제 멀어지려니. 손에 든 술잔 이제 다 비우세. 这关于李白、杜甫啊，当时为什么走得这么远呢？那有很多原因。一个嘛，当时这个唐代国力很强盛呐，水陆交通啊，这是一个原因。这个就是个条件嘛。他为什么走这么多啊？有2个原因呢。他们2个有很伟大的志向，都要为国为人民做番事业，所以到处走啊，就交接一些朋友，然后啊。 这个名声很大了，将来出来做番事业的，所以他们年轻时候就出来旅游，怎么到南方啊，到江浙啊，还有到那个现在的山东啊，这个河南这一带到处去，走了很多地方。李白嘛，从四川出来，那走得更远了，所以这个主要就是有时代的原因。 서기 755년 결국 반란이 일어났다. 안록산이 일으킨 안사의 난이 그것이다. 이백은 여산에 은거하며 사태 발전을 주시했다. 여산, 중국 5대 명산의 하나인 심산절교이다. 이백은 이미 수차례 이곳에 들어 신선의 자유를 갈망했었다. 그가 자신의 시에서 길이가 무려 3,000척이나 된다고 했던 여산 폭포로 더욱 유명한 산이다. 기슭에서부터 가파른 험로. 여산 개선 폭포를 향하는 관광객들은 날렵한 교작꾼들이 아니면 엄두를 내지 못한다. 세상에서 빠져나와 본연을 향하는 길은 과연 험하다. 거의 탈진했을 즈음에야 그 유명한 폭포와 만나는 것이다. 이백에게 이 폭포는 탈속과 각성의 상징이다. 그는 마치 한 줄기 힘찬 폭포수처럼 현실을 내리쳐 통쾌하게 뜻을 펴고자 했었으나 번번이 좌절됐고 그때마다 그는 세상 밖에 더 넓은 세상을 꿈꾸었던 것이다. 안록산이 세력을 장악하고 있을 때 왕실의 족친 하나가 쿠데타를 일으켰고 이백은 거기에 가담해 결국 투옥됐다. 옥살이 도중 족친의 반란은 실패로 돌아가 그 덕에 이백은 사면을 받았다. 그러나 옥에서 풀려나 지친 몸으로 후원자를 찾아가던 중에 세상을 떠났다. 현대 중국의 내노라 하는 논객인 광마략은 이백의 죽음에는 그의 음주벽이 크게 작용했다고 단언한다. 광마략은 두보 역시 알코올 중독 증상을 보였다고 했다. 그러나 술이 아니었으면
좌절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동정호는 이백과 두보가 각자 세상을 유랑하던 중 서로 엇갈리며 머물렀던 곳이기도 하다. 이백이 이미 수차례 지나간 후에야 처음 이곳을 찾았던 두보는 이백과의 교신조차 끊어진 그 처참한 고독을 슬퍼했고 그때의 심경을 담아 오행시 악양루의 올라를 남겼다. 옛날부터 들어온 동정호인데 비로소 나는 악양루에 오르네. 오나라 초나라는 동남으로 갈라지고 하늘과 땅은 밤낮으로 떠있다. 친한 벗들에게선 편지 한 장 없고 늙고 병든 몸에는 배 한 척뿐인데 환산 북쪽은 아직도 전쟁이라 난간에 홀로 기대어 눈물 흘린다. 두보는 이백이 죽은 지 8년 후 북망산에 묻혔다. 북망산, 그곳의 지형은 첫눈에도 삶보다 죽음에 가깝다. 내려앉아 벼랑이 된 길과 자라지 않는 초목들. 그러나 원래는 토구를 파고 산 사람이 살았다. 두보의 시에서 백성의 삶이 죽음보다 비참하게 묘사됐듯 두보 자신의 생애 역시 오욕의 연속이었다. 다만 후세 사람들이 그를 용기 있는 반체제 시인으로 추앙하며 생전의 비애를 위안할 뿐이다. 논객 황마략은 그러나 두보의 시가 뛰어나고 예리한 비판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오직 그 점만을 부각시켜 이백보다 훌륭한 참여 시인이라 평가하지 말 것을 주장한다. 예컨대 모택동 시절 두보는 민중 시인의 모범이었고 모택동은 누대 명사들의 뒤를 이어 두보의 무덤에 경의를 표했다. 大批天下汉士举白燕，毛泽东。 두보가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선봉으로 추앙받을 때 이백은 퇴폐적인 낭만주의자로 비난받았다. 그러나 그는 죽어 신선이 돼 있다. 그를 아끼던 백성들이 그를 전설의 주인공으로 환생시켜 놓은 것이다. 즉, 이것은 이백의 옷과 모자가 묻혀있는 의관총이다. 이백이 여기서 술을 마시다가 달을 잡으러 강물로 뛰어들었다는, 아니 승천했다는 전설. 병들어 죽었던 이백의 진짜 무덤이 이곳에서 머지않은 당도현 청산에 있다. 그러나 실제의 무덤보다는 그가 취흥에 겨워 투신했다는 연벽대가 훨씬 유명하다. 이백은 죽기 직전
자신의 진가를 알아보고 자신의 죽음을 슬퍼할 사람은 공자뿐이라는 그다운 임정가를 썼다. 마치 날개 부러진 커다란 붕새의 마지막 울음처럼. 세속의 모든 가치 기준을 통렬하게 비웃으면서도 세상의 정치에 크게 뜻을 두었던 갈등의 생애였다. 그러나 그 갈등이야말로 더욱 깊은 통찰과 깨달음의 경지로 그를 이끌어 이렇듯 영원한 시인으로 살게 했다.